과학기술 혁신만이 위기의 한국 경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며 목적이다. 작금의 미중의 첨예한 대립과 경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전쟁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소모적인 경쟁만 날로 일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국력 증진에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가야 할 것이다. 현 시국의 위중함을 공감하며 북악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북악 역사 문화강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도 해줘야 될 일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악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는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우리 북악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장훈남 교수님께서는 물론 학계에 계셨지만은 그래도 정부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양력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지금 명예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 전에 카이스트 학장님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자로 참여를 하실 윤경병 교수님의 석사 시절에 장훈남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배우고 감동을 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세계적인 화학학자로 등극해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생명공학회 회장이시고 박사학위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분 세 분은 이따가 토론 시작할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문을 연 거고 실제 시작하는 거는 김극기 회장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실제 본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김극기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날도 흐리고 계절은 참 좋은 계절인데 조금 흐린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지방에도 올라오시고 더구나 지난번 1차, 2차, 오늘 3차 역사문화 강좌입니다. 1차에는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이항구 교수, 학술원 회원이신 이항구 교수님께서 발표했었고 2차는 정치에 대해서 김영래 총장께서 있었고 이번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장훈남 박사님의 역사문화 강좌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까 모두에서 우리 이영석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참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 막장 드라마를 본 것처럼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진영의 논리와 이념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과 모든 문명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차, 그 후에 전기혁명, 그리고 정보혁명, 지금 AI혁명, 그런 역사 발전의 한당 앞으로促進것은 결국 기술혁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그런 이념 논쟁보다는 앞으로 과학기술 쪽에 총력을 해서 국력이 직결되어서 현안 문제를 좀 더 극복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국력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훈남 박사는 사실은 우리 역사, 우리 과학계에서는 거의 원로이시고 이제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그런 쪽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오시고 학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전적으로 탁구도 내고 실사고시를 실천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같이 모시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이영석 회장님의 그러한 그 배려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수경 우리 사장 우리 회원이 있은 유튜브까지 해서 와서 또 우리 자료를 남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부터 이야기하는 나이인데 78세하고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기억력이 많이 좀 없어진 부분이 많아서 귀도 약간 안 들리지만 기억력에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슬라이드는 뭐 한 4, 50장 되긴 한데 제가 시간 맞추는 거는 이게 얼마까지 할 수 있죠? 뭐 토론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저는 발표는 좀 빨리 끝나고 이걸 누르면 되나요? 과학기술부에 은퇴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과학기술자 협회에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건데 조금 연구자들한테서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모임에 가면은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뭘 잘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최고다. 그래서 세계 최고 되는 것만 모아가지고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1등짜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그 세계 500대 기업이라고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포춘이라는 잡지에 보면은 세계 500대 기업을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걸 했느냐. 학원가에 교수는 그때 한 20명 되는데 학생이 지원을 안 해요. 갈 수 있는 그 무시험제 학과가 없기 때문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택하거든요. 이 학과 제가 교무처장을 하고 왔는데 학생이 안 오니 참 정분이 안 선다. 대학은 생은 했지만 교수들이 학생이 없는 학과가 있냐 해가지고 뭐 저 편입도 시도해보고 오만 거 다 했는데 별로 그때는 학생이 없는데 요즘은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개할 때 그 세계 500대 기업 중에 1위는 물론 미국 기업이에요. 그 월마트나 이런 것들이 늘 차지를 하지만 2위에서 10위 안에는 전부 석유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석유회사가 많은데 너가 일자리를 안 보고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 500대 기업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택하느냐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는 것은 중소기업수도 중요하지만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세계 500대 기업을 치면 중국이 140몇 개 되는 통계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140몇 개 되고 미국이 121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왜 크게 많냐 나라가 커서 그렇습니다. 뭐 전력회사 같으면은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되게 한국이 그러면 내리냐. 한국이 지금 7위인가 그렇습니다. 7위. 굉장히 한국이 16개로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16개로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나라는 조그만데 거기 14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이 상당히 큰 기업으로 들어간 회사들이 지금 줄을 굉장히 섭니다. 줄을 많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어느 회사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삼성전자도 크지만 그걸 납품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크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1등은 그 세계 500대 기업의 1등은 저 중국이고 2등이 미국. 사실 미국도 좀 상하죠. 미국이 2등이고 3등은 일본이고 4등이 프랑스, 뭐 이런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오는데 한국이 지금 상당히 포텐셜이 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 발전하면서 그 밑에 따라서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이 500대 기업에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요새 이야기하는 국방은 그 산업이 또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 한국이 상당히 희망이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주로 했느냐 하면은, 카이스트는 그 생길 때부터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외국에 논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외국어를 뺏겨가지고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가나 뭐 다른 학과들은 별로 전산과 교수들이 야, 우리는 외국에 논문 내기 힘든데 박사도 못하고 성진도 못하면 어떡하느냐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처음부터 외국 논문을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해가지고 자신이 붙으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박사를 49명인가 냈습니다. 49명 내고, 저보다 많이 낸 교수들도 많아요. 70명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박사들이 결국은 이제 머리가 그 외국 기술을 카피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66년에 키스를 만들었잖아요. 키스도 연구원들도 지금 연구소, 출연 연구소들이 한 20몇 개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고, 이런 자원들이 결국은 산업계에 들어가서 머리를 쓰는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이 뭐 딴 나라에서 못하는 제조업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해요.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이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내가 보면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딴 나라들은 이게 만드는 기술이 안 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뭐 제가 이제 개발한 거는 무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 좀 시간이 굳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처음에 그 한 게 뭐냐면 1994년에 대전에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런데 소련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국제학술계에 논문을 내니까 찾아왔어요. 소련 1990년에 망했잖아요. 출연 연구소가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팔러 왔어요. 기술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기술을 저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크릴아마이드라고 나중에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그런 걸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공장을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라고 볼 건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 기업이 나중에 이름은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본 합작회사입니다. 합작회사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항공과 후배들이 가서 사장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사에는 아주 제 이름이고 뭐고 제가 발명자니 뭐니 해가지고 싹 없애버렸대요. 이때 같이 일하던 사람 다 내보내버리고.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어저께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봤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나라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방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지 금방 알고 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 세 각국에 그 카이스트 있으면서 뭐 안 가본 도시가 없을 거, 대도시들은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지하철이 어떻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빨리 못하면 또 다음에 가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그 카이스트 연설을 했어요. 예.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서, 요거는 저 이력서 있으니까,
이제 교수들을 하면은 뭐 대개 논문이 몇 편이다 하는 건데 여기 이제 H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H 인덱스가 71이면은 그냥 괜찮은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 거고 논문은 제가 이게 371편인가 하고 그 중에 제가 자랑이 한 90편을 외워낸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이테이션 숫자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되게 교수들이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느냐 이런 걸 하는데 뭐 이게 많다고 노벨상 받는 것도 아닌데 한국은 자꾸 이것만 내세우고 앉아있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벨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카이스트 교무처장을 하면서 입시 제대로 확 바꿔버렸어요. 필기 시험을 완전히 없애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면접하고 간단한 면접만 하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으로 다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고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카이스트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교수들이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내면은 조금 있다 내 문제 잘못 내서 이 시험 무효다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했는데 시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난리 날 거야. 학부가 아니라서 대학원이라서 우물쭈물 넘어갔지.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없애자. 그리고 미국에 그 caltech에서 좀 배워가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얼마나 뭐 이름이 났느냐 사실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이게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라는 잡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잡지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드바이스리 보드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한 나라에 한두 명씩 뽑고 그리고 저도 뭐 이거 들어갈 만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유명한 사람은 일본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몇 명 해가지고 이거는 평생도록 이름이 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죽으면 여기 보면은 뭐 이사오 카로베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942년생인데 2020년에 돌아갔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되게 MIT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빼야겠어요. 요게 이제 제가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디셀리네이션입니다. 소금물 빼는 게 디셀리네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Refuse Resource Biotechnology라고 이게 refuse라는 게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쓰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느냐 하면 보통 발효를 하면은 사탕 수수라든지 이런 거 글루코즈 이런 게 그 기질로 써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효하는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1990년에 또 뭐 음식물 쓰레기 체력이라고 좀 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분야 이거는 뭐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못 쓰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새로운 화학산업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를 보면 되게 이제 쉽게 알기 위해서 물리하고 화학, 생물 이런 것 다 봤는데 물리는 이제 그 핵융합이라는 걸 처음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걸 실험을 해가 미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언제 상용화될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왜 이걸 하느냐면 우리 태양이 이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수소 분자가 합쳐서 헬리움이 되면서 수소탄이 되는 겁니다. 수소탄으로 되면서 자꾸 이 수소가 지금 태양에서 없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태양이 뜨거워지면 점점 팽창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우리 지구는 세 번째니까 지구도 언젠가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화성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화성.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지금부터 몇십억 년이니까 너무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십억 년 살 거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다시 한 1억 년 정도는 우리가 살만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슬라이드는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망원경. 텔레비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학은 분야는 있는데 이 화학한 사람이 별로 할 일이 좀 모자라가지고 생물 쪽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서 그 노벨상이 생물 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니실린과 2차 대전 나중에 하고, 수학이 이제 그 챗 GPT, 이게 이제 굉장히 말썽도 많지만 좋은 것 같지만 말썽이 지금 너무 많고 틀린 게 많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상을 받은 게 있는데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게 허준희 교수인데,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 한국계라고 이야기하면 말인데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거는 저 노벨상은 없고 이거 받으면 노벨상하고 거의 같은 걸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자민 리라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1968년인가 이 사람 노벨상 수상합니다. 이 소립자를 이 사람이 또 서울공대 학원과에 입학을 했다가 학원과가 저기 한테 안 맞는다 해가지고 뭐 물리로 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뭐 그 페르미 연구소라고 시카고에 있는 그 소립자 연구한데 해가지고 뒤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 사람 살았으면 이 사람 틀림없이 노벨상을 계속 이야기를 왜 죽었느냐, 그거는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하는 이 소설, 그게 그때 박 대통령이 그때 핵을 만들라고 그냥 핵을 가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나라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미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한테 그랬다. 내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박 대통령 핵 만들려던 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박 대통령 돌아가실 때 출연연구소를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출연연구소 키스트나 한 일 없지. 그리고 카이스트가 합쳐가지고 두 기관이 한동안 돌아가는. 근데 지금 잘 보면은 그때 박 대통령이 만든 그 출연연구소 키스트하고 그게 한 23개 정도입니다. 키스트 하나에 시작을 한 23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도 71년에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요새는 뭐 가면 맨날 카이스트에서 뭐 개발했다 소리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외국에서 도네이션이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지금 하나는 우리 지금 이광영 원장이 하고 있는 그거는 뉴욕에 누구 동포가 한 700억 정도 돈을 내가지고 뉴욕에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했었는데 아마 그게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하고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는 많은 게 있는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해가지고 그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내가 죽을 꺼놨지만 이게 보면은 전에 있던 그게 허블역의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인데 이거는 지금 오막을 다 볼 수 있는 지구가 언제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우주가 언제 생겼냐면 지금부터 137년, 7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걸 이 마이스코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계속 지금 이 마이스코프가 유명해가지고 맨날 지금 뭔가 그걸 지금 뭔가 텔레비에서 선전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은 원자력은 지금 우라늄 기반으로 바이오 퓨전 해가지고 원자탄하고 원자력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융합은 수소 헬륨 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했죠. 우리나라도 그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온도를 얼마까지 올려는 한 1억도 정도까지 올려요. 근데 올리는데 성공하고 우리나라도 뭐 30초인지 그걸 이제 길게 하면은 이런 걸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빨리 상용은 안 될 거다 하는 게 중평. 이게 이제 뉴클리어 파워고. 여기 나온 게 우주 나이도 있고요. 행성은 지금 한 50억 년 뒤에, 그 다음 생물은 한 10억 년, 사람은 한 1억 년 정도는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다. 태양은 팽창하여 수성, 금성, 지구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선전에 많이 나오는, 아까 나온 거. 생물은 이제 그냥 이제 반응이라는 거는 A하고 B가 전염해서 전염 단계에 나오는 게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반응은 주로 고온고압입니다. 고온고압인데 생물은 이제 효소하고 미생물이 있는데 상온상압이기 때문에 기회가 가능하면 전부 상온상압에서 이걸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이제 포도당이 먹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산물을 생산해 있고 아질모토가 대표적인 요 이제 이야기는 페니실린을 이게 미생물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첫 약품이고요. 저희 전공 분야는 이제 세계에서 고농도 세포 배양이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런 제가 개발한 기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쪽은 주로 이제 DNA라는 거는 뭐 대강은 알고 있지만 그게 밝혀진 게 20억 년 전에 아프리카 여인에서 DNA는 남자 거는 유전이 안 되고 여자 거는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고 여자의 그 마이토콘드리아 S만 유전. 그러니까 여자 쪽만 계속 찾으니까 부산 신공항 후보지에서 백인 DNA가 있대. KBS 그 아마 유튜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도 뭐 이런 DNA만 가지고 산 인종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다 프리딕션한 프로그램 같은 거 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다랜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바닷물이 굉장히 깊지가 않아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홋카이도하고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약이나 질병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와스난 크릭인데 이거는 뭐 DNA 발견한 이야기를 쭉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건 DNA하고 이게 DNA를 발견하고 그 노벨 생리학상이 굉장히 빨리 나왔더라고요. 1960년에 발견해가지고 53년 하고 해가지고 사이테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 팩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이게 지금 왜 저걸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이제 아까 페니실린 만든 거 하고 이번에 그 코비드 20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든 거가 그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게 인구 이동하는 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또 필드 있고요. 그 수학 이야기하고 이소 박사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아까 말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노벨상 받을 것 같죠? 못 받습니다. 노벨상 받을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소문이 지금부터 나요. 소문난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 뭐 노벨상 후보라고 자꾸 이야기만. 그건 내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벨상 쏘기는 거 없어요. 자기가 이야기한 그 기술이나 뭐가 시오리가 증명이 되거나 안 그러면 산업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무슨 기술이 있다가 자동차가 있다가 없어지고 막 완전히 새로운 거 나올 만큼 그런 게 아니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받는 나라에서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이 교토대학 이것도 참 교토대학이 노벨상 숫자가 동양대학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엊그제 뉴스에 IQ 200짜리 뭐 서울과학고에 입학 예정 이렇게 탐났대요. 아이고야 싶어요. 저는 아이고야 싶어요. 왜 그러냐?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경험치가 많고 뛰어내린 놈이 없나. 그래서 공부 몰아서 답을 치지 말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부모가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정말 외국에서 이야기하듯이 전반적인 뭐 물리학, 수학생물 전부 다 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뭐 깜빡한다, 수학만 조금 잘한다 그런다고 뭐 우리 집에서 천재난다 이런 소리 하면 애 망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자꾸 신문에만 몇 번 나오고 끝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저는 음악에 모차르트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성공을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릴 때 공부 잘했다가 뭐 노벨상 받다는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제가 오랫동안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호준이는 한국계로 이거는 컴퓨터. 이게 요새 참 문제인데요. 이게 요새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1970년에 스탠포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뭐 골프장 옆에 있어서 저기 뭐 하는 거냐 하고 지나다니는데, 그게 쭉 스탠포드 처음만 갔다 쭉 해가지고 뭐 이세돌이 밤까지 점점 하다가 지금은 이제 GPT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이제 한 사람이 그 커츠와일이라고 이 MIT에서 나온 천재인데, 이 사람이 그 2045년에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선다고 프리딕션을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지금 아이들도 많고 그랬는데 저건 여러 가지 뭐 상도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2045년에는 뭐 시간이 한 10몇 년 남았는데 그때는 앞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참 문제인 게, 지금 구글이 이런 데서는 이때 그걸 딱 잡고 있다가 일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근데 요새 또 뭐 구글이 앞서는 게 있느냐고. 이게 인텔리전스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를 못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윈터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처음부터 생겼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오는 김에 윈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면 연구비 결론 없으면, 별로 쓸만한 결과 없으면 너 연구 받지 마 해가지고 윈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토론토 대학 교수가 이걸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게 깨지고, 요새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아까 카이스트 이상혁 고지 전부 여기서 보면 제가 틀리는 것만 주로 했는데, 맞는 것 틀리는 게, 우선 학사교육을 이걸 돌리면 한양대학 화학공학과 나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 나왔고 있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 교육을 받았다. 예를 들면 뭐 UC 버클리. 근데 여러분들 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캘리포니아는 대학이 세 레벨이 있습니다. 칼리지라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UC 붙은 게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UC 버클리는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인데, 이치도 교수가 좀 새로운 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희 박사가 이치도 교수 밑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자기도 잘 모르고 세 번. 근데 이 분야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1등이 됐습니다. 그게 뭐 자기 말로 1등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 USNA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USNA에서는 링컨이 만든 그 갈리번이고 저 회원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회원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노벨상을 받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이상엽 뭐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이상엽 대학원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줘서 더 연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그 발전했죠. 저렇게 대학원까지 만들어가지고 너 잘하는 분야 세계적으로 한번 키워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건데 아크릴아마이드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잘 못하냐면 지하철을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 특히 갈아타는데 그 갈아타면 어느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그 우리 집이 청남동인데 청남동에서 저기 그 갈아타는 데 가면은 이게 일로 가는 건 맞는지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꼭 다 이기다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철을 만든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나라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도 그렇고 다 따라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빨리 바꿔 살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나중에 보여주면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비슷한 걸 서울시에서 만들어 쓰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빨리 갈아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고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도시 그 서울시에서 저는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비슷한 걸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 고속도로 번호 잘 모르시죠? 잘 보세요. 남북으로는 홀수를 씁니다. 동서로는 짝수 씁니다. 이걸 참 초등학교 지리 시간을 좀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때까지 몰랐거든요.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참 위험하지. 그렇고요. 그걸 알면 상당히 길을 운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을 빨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해수 담사 공정에 에너지가 5분의 1, 당 면적이 3분의 1, 공장 건설비가 있고, 이거는 일단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최첨단 해수 담사 공정입니다. 여기 아크릴리티는 아까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 번 KBS 뭐 3번씩 나왔을 때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개발하면은 뭐 KBS, MBC, SBS가 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기술은 제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받고 6억 벌었습니다. 돈 받고 파는 게 딱 하나고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헤로스라고 이름도 고상하게 붙여놨는데 한국의 일반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발에서 하수관을 통해서 보내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미국은 그냥 분쇄해 가지고 하수관 통해 하수종말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이걸 한국의 일반 아파트는 그냥 하수관을 이송을 하고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헤로스라는 거는 여기에 아파트 지하실에 그 물 내려오는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침전을 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깨끗한 수질까지 하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해서 이제 신문에 나르고 야단이 나니까 환경부에서 와가 당신 참 잡아 넣어야 되는데 법을 위반했대. 그죠? 환경부 분석에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잡아 넣어야 되는데 참는 내가 강남구청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환경부 샀는데 그 이후로 이게 우리나라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환경부는 법적으로 이걸 못하게 지금도 막아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뭐야 이 새끼들 환경부 너 뭐야 아파트를 우리가 짓는데 왜 너가 법 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짓는 아파트는 이걸 합니다. 하는데
제 기술에 비하면 아주 나빴죠. 왜냐면 제가 특허를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 가만히 보면 그거 위반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한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이건 아마 앞으로 아파트들 때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거고 중국에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기술 하나면은 이 세계를 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디스포저를 해가지고 가을토가 내려오면 지하실에 있습니다. 일본도 이 비슷하게 바깥에 했어요. 그건 하수처리장을 바깥에 했는데 오늘 지하실에 편리합니다. 그냥 분쇄기로 갈아가 버리면 되고.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 방을 제가 실험을 해서 지하실에. 그런데 깨끗한 물 이쪽에 하수도 배출하는 지금 생겼는데 이거를 또 제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그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보통 이야기하면 그 현기성 처리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 시간인데 이걸 지금 메탄가스를 나오지 않게 하고 이걸 그 액체도 만들고 고체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이걸 다시 새로운 산업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감사하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어디서 무슨 이런 남북 볼수 동서짝수 지하철하고 버스에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윤 대통령 좀 만나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왜냐면 이 멍청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이거 저는 뭐 감사장이나 하나 받으면 좋겠는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얼마만큼 저 지하철 그 갈아타는데 지하철은 그 지하철도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거 언제 이게 뭐 인천 무슨 동네 이상한 동네 이런 것처럼 뭐 그쪽으로 가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7A 하면은 북쪽으로 간다. 7B 하면 같은 모습. 싱가포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싱가포르는 번호를 두 개를 씁니다. 저는 번호 하나 쓰고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돈 안 들이고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2008년에 했는데 뭐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순도고 이게 새로 만들었다. 이게 영어로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이게 붙여놨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만 야 그 좀 다시 해봐 이러면 뭐 그냥 서울시에서 금방 할 것 같아요. 우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이름을 제 외국 사람도 써서 볼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500 컴퍼니 아까 중국이 145개국 그 다음에 미국이 100, 일본, 저머니 25, UK, 한국 보세요. 7인데 영국은 내년 되면 저거 우리가 올라가고 프랑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세계 한 6위 정도 되면은 괜찮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영국은 좀 많이 그 기업이 하는데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리안 컴퍼니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동차 세 번째로 많이 파는 거예요. 첫 번째 도요타, 두 번째 폭스바겐, 세 번째가 현대인데 현대가 지금 기술이 제일 좋습니다. 현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왜 기술이 있느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린 차가 현대. 그래서 보험값이 비싸. 그래서 대단하죠, 현대. 그 다음에 이제 방이,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 15개인데, 이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톱10. 이거는 뭐, 제약회사들 이름, 존슨앤존슨인데, 참고로 삼성전자가 248, 이거 10만 곱하면 억이 나옵니다. 억 달러가 되니까 2485이고, 월마트가 5590억 달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저거는 바이오 회사니까 이거는 18억 달러 정도인데 이거는 다 내년 되면 아까 그걸로 다 저기 세계 그 500대 기업안에 다 뽑고 그다음에 이 파이저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또 머크라는 회사가 머크가 이게 안 나와 아니 여기 있잖아요. 이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했고
이게 이제 무상 토천인데 이게 없나? 이 경쟁력 있는 사람 바이오 시밀러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소규모 제약회사들 가지고 뭐 세계 수준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14년간만 유효합니다. 14년 지나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또 허가는 맡아야 돼요. 만든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그 효과만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일 잘했는데 결국은 셀트로용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 사람들도 또 스토리가 길지만 그 미국에서 뭔가 미국에 한참 유행했던 전염병 있잖아요. 에이즈 약을 방콕에서 공장을 파일럿 플란트를 지으라고 해서 지어놨더니 그 회사가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 기술이 뭐 저 회사들이 다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 납기 맞추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만들고 짓는 공장 짓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가지고 저걸 시작을 하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지금 뭐 5원 회사들이 처음에는 다 저걸로 해가지고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신약하자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산업 받고 선박 건조 전장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원자력 산업 잘합니다. 이게 세상에 돈 되는 거는 다 잘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연예산업도 이것도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 연구비 총액은 뭐 연구비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에서 이제 신임 교원들 와서 쓸 때 강제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저 위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뭐가 좋다는지 출연연구소나 이런 사람들이 좀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자꾸 논문만 내는 논문도 물론 내야 되지만 이제 끝일 것 같은데 그죠? 네 끝입니다. 네, 그 장문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소강대 자연과학 대학장을 역임하시고 휴스턴대 박사이시면서 박사하기 전에 아까 석사과정 때 카이스트에서 그 강의를 들으셨다는 윤경병 교수님, 그다음에 또 같은 과학자신데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 지내시고 또 카이스트 기계공학 겸임 교수시면서 유치과학자이신 어느 분이신지 아시겠죠? 우리 이정호 박사님, 뭐 100몇십 권 책을 내신 분. 그 다음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지내신 최영훈 우리 최도사님이 더 유명하죠? 최도사님. 이 세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서 의견과 질문을 해주시면은 장훈남 백골레신 장훈남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앉아 계신 총중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때 추가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토론은 우리 장훈남 교수님께 4회 입장에 해가지고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 졸업생들 박사학위를 위해서 외국 기술을 뺏기지 않고 계속 일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을
현실적인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교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디벨롭만 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진기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뭐 제일 마지막에 해수 담수화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무슨 케미컬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뭐저 아이디어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저는 뭐 나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산업화에 그렇게 직접 관련을 할 수는 없고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토론이야 언제든지 저 찾아와시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과학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뭐 소위 그 인문, 사회 뭐 이런 쪽을 좀 알고 요즘 늦바람 들듯이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 소위 사이언티스트나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장원남 박사님이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신기술들이 있는지 또 그 본인이 관심이 있고 특장이 있는 그런 해수 담수화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그 여러 가지 독보적인 연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처음 들어보고 역시 그 우리 김극기 회장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오늘 뭐 쭉 듣고 보니 내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칼을 이랬는데 뭐 아주 그 부각을 해서 소개를 했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를 좀 했고 이제 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특히 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카이스트 입시 제도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진짜 그 사이언티스트로서 문제의식이 있는 또 우리 실생활에 바로 그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 버스, 노선도 이런 것들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뭐 하늘나라 별나라만 연관이 아니라 우리 불편함을 고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모든 게 뭐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가 뭐 예를 들어 텔레비하고 전화를 기라고 한다든지 이런 좀 더 편하게 뭘 한다는 뭐 거창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정한 그 과학자의 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장원남 박사는 제가 이분이 진짜 그런 사람의 불편함을 고치려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얼마나 귀찮은 존재입니까? 그게 또 막 많이 나오면 퇴치 곤란인데다가 또 그게 환경오염까지 시키는데 그런 분야의 그 자기 화학공학의 그런 덕장을 살려서 연구를 했다는데 한 번 더 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 질문이라기보다 그 연구를 하시고 하면서 뭐 우리 서울시나 뭐 또 환경부의 그 자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그 나발이 없이 자기 영역 때문에 그 불필요하게 환경법 위반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건설교통부가 하는 데는 되고 또 안 되는 이런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런 것이 또 어떤 게 또 혹시 그런 연구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런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 과학에 대한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김대중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윤석열이 예를 들어 그 반도체 문제나 이런데 그다음에 원자력 그 후보 시절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그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르네상스로 해서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주문을 한두 가지 해주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칼럼을 써서 전할 수도 있고 직접 뭐 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그 중요한 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공무원들이 요즘 아까 이상희 박사 그 대학원 만들어 준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주는 건 상당히 혁신적이다.
그다음에 저희 기술 뭐 지하철은 그건 사실은 그 생각에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지하철. 이거 이렇게 왜냐면 그 수학이 7자 하나 써놓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은 그 옆에 무슨 뭐 이상한 동네 이름 처음 보는 거 알고 사람이 방향을 그렇게 빨리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천 사고 나기 딱 안 맞아. 이 생각을 하면 뒤차고 와서 들어바꾸니까 순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정확하고 빨리 이걸 하는 건 아직 지금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뭘 내가 발명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나머지는 아까 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 각국에서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산업들이 다 건설회사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왜 내가 해수 삼수화를 발명을 했느냐. 이게 분야 간에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수 삼수화 연구하는 사람을 토목에서 1960년에 시작했어요. UCLA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그 기술이 지금 계속 오는데 제가 하공이 잘하는 게 매스 밸런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풋 아웃풋 이런 거. 이거 보니까 탁 그냥 어느 순간에 해결했다 싶고 그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뱅뱅 해먹고 제 특허 낸 거 뭐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특허가 되냐 안 되냐. 물론 어려운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려워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빨리 산업화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놨었어요. 제가 돈도 좀 벌이는데 돈 벌이보다는 저는 사실은 명예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잘하면 노벨을 못 받을까 싶어서. 근데 제 기술이 많이 알려져서 그게 빨리 산업화 쪽으로 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른 질문 해주시죠. 예, 제가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그 전설적인 교수님이셨거든요. 하여튼 제 목소리가 일단 오늘 시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학생 시절에 카시스트 학생 시절에는 이 장훈헌 교수님을 먼 발치에서 뵈고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훈헌 교수님은 옛날에는 화공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오리엔트가 돼 있었는데 생명과학을 화공하고 같이 섞은 생명공학 쪽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카이스트의 이상혁 박사라고 상당히 훌륭한 후학도 만들어내시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직접 이 실험실에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실제 산업화까지 하시는 것 보면은 가장 이 이공계 교수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이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아주 감명 깊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욱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오케이인데 환경부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 듣고 저도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처리하면서 다른 물질로 이동하는 과정에 분명히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건 우리가 아인슈타인 식에 의하면은 질량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뭔가 처리하는 과정에 무슨 에너지를 거기서 또 얻을 수 있으면은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 교수님의 고견을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크레기에서 이때까지 에너지라고 그러면 메탄가스를 만드는데 이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크게 비교를 합니다. 메탄가스는 굉장히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까 해수 담수화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아까 케미칼 만드는 거는 두 개 똑같은데, 해수 담수화는 어떤 물질에서 물질을 빼는 거고
그 회수담수 저 음식물 쓰레기에서 케미칼 만든 것도 물을 싸게 빼야 에너지가 적게 되는 거죠. 둘 다 에너지를 아낀다는 말인데 케미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를 1톤 가지고 아세틱에시드를 만들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기술이 있지만 크게 내가 보면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면 저는 이제 연구를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규모로 했다가 그냥 스케일업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좀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왜 페니실린은 그렇게 산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코비드 백신은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거기에 대한 걸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는데 생물화학공학은 늦게 생긴 부분이지만 페니실린은 곰팡이에요. 집에 여러분들 음식물 썩는데 보면 허옇게 앉아있는 그게 페니실린하고 곰팡이입니다. 그거는 자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화하면은 큰 그 탱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이번에 만드는 거는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의 mRNA라는 M이 붙는 RNA가 세 종류가 있는데 M이 붙은 거는 핵에서 유전자를 바로 받아가지고 프로테인을 만드는 그 RNA를 이콜라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처럼 좀 깨가 많아가지고 이콜라이가 제일 간단하고 발효하고 쉽고 뭐 정제도 간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콜라이를 이용을 해서 하자 하는 게 이제 갈수대 이상엽 박사가 자주 하는 게 이콜라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계속 한번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문화를 보면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입니다. 두 가지 차이인데 그 만약에 페니실린처럼 상용하는데 10몇 년 걸렸다고 그러면 사람들 다 죽었죠. 근데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입니다. 이거 김국회 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나왔는데 막걸리 사준다니까 막걸리 값은 해야죠. 그래서 그 막걸리 값 할 수 있는 거에 두 가지 적었는데 한 가지는 워낙 장 교수님이 이제 과학계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좀 놓으신 분이라 우리나라의 그 과학 이제 관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이 북한하고 북한에서 맨날 그냥 미술 쏘고 빵빵 쏘고 그다음에 ICBM이냐 SLBM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우리 측에서는 미국이고 이렇게 할 때 북한의 실력이 좀 뻥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얼마 전에서도 ICBM 쐈다고 그랬더니 한참 후진 거 갖고 노느냐 콜드론칭 같은 게 꽤 어려운 건데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북한의 결정적인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권을 들어와서 리인트리 할 때에 그 리인트리 하는 것이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항상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예전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는데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걸로 보면 5,000km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고 이런 데서는 이제 찜찜하다 그러는데 그 찜찜한 거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그 리인트리 할 때 생명체를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살리고 그러니까 우주선을 쏘든가 ICBM을 쏘든가 소련이라든가 그 미국이라든가 개를 보냈다가 이제 하든가 원숭이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풍산개를 곧 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개를 만일 살려오면 북한에 말하면 뭐 미술이고 뭐이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건 왜냐면 무교구 관련은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기술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워낙 뭐 그쪽 계통에 이제 지금 보시니까 뭐 상당히 많은 계통에서 세계 속에 뭐 한국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국방산업에 희망 있는 나라라고 그러셨으니까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북한이 풍산개를 올릴 수 있는 거지. 진짜 지금 얘기하는데 곧 쏠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서 우주청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지금 한참 그냥 코피 터지게 뭐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청 그냥 코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미 발족을 시켜갖고 한다는데 그 내용에 과연 뭐 어떻게 좀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뭐 그냥 풀이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서 과연 북한이 그렇게 저는 뭐 그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 로켓 타고 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폭탄의 형태냐 그냥 우주선이냐. 우주선은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차이인데 폭탄에 풍선깨를 써도 쓴다? 그거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살아남을 리가 없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온도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주선은 그 컨트롤로 해가지고 뭐 지금 저쪽에 머스도 한다니는 이거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는 하고 폭탄하고는 다르잖아요. 폭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말씀 질문의 주제는 이 생명체를 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지금 온도를 뭐 많이들 저는 한 2000도입니다. 2000도 정도를 견뎌야 되는데 그 생명체가 살아온다면 그 폭탄이야 뭐 간단한 거죠. 그건 무기들이니까 그건 뭐 간단하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다른 건데 이 우주선은 이 생명체를 살려온다고 그러면 이건 무기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갖고 풍산개를 지금 그런 소문을 들은 건데 뭐 과학계에 이제 워낙 많이 관련하시니까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의 국방 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뭐 들으시고 그래서 혹시 그쪽에 좀 들으신 게 있느냐. 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안 쓰고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좀 금방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하나는 이 김정은을 좀 아시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왜 이렇게 로켓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그 자산을 갖고 있느냐. 그 스위스에서 있을 때 석사학위 논문이 로켓입니다. 김정은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박사학위로 들어가는 중에 아버지가 잡아왔거든요. 계속만 너 왕해라 이렇게 갖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로켓을 워낙 그 김정은이 전문가예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는 딱 그 예전에 왔을 때는 쭉 이렇게 인터넷으로 치니까 논문이 나왔는데 그 나와갖고 오는데 그때 제가 그 카피를 안 해놨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 이제 누가 없앴는지는 잘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 김정은이 적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풍산개가 진짜 살아왔을 때 이때는 대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학에 올라오시니까 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저는 그 교수님이 하신 그 발표된 자료만 보고서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이 아프리카의 이부가 하는데 2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20만 년이라고 해서 타자를 잘못 치신 것 같아요. 내가 뭐 저야 뭐 그거 딱 예예 막걸리에서 막걸리 값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가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표를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도표가 사실은 좀 오래된 도표를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인류가 우리가 지금 20만 년 전에서 아프리카에 그 이부로 해갖고 전 세계를 평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사장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너무나 놀란 얘기지만 우리 그 한국인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서부터 4%, 그리고 데니소바인이 2%서부터 4%로 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그 확인은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한국인이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러니까 50만 년 전, 60만 년 전인데 이때는 거를 발표한 스반테 페고 박사가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조정이 되는 적이 오는데 요즘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은 제가 한 걸로 보고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토론 중에 나온 상황 중에서 환경부하고 건교부 관계를 제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저는 최홍이라고 그럽니다. 장 박사님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건설 회사에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장 박사님 사무실에 한 2번인가 가서 연구 내용을 듣고 설명 듣고 같이 그 현장도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마지막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성과를 갖고 그거를 갖고 고민하고 계시는 걸 제가 듣고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파트에서 첫 번째 장원환 박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해갖고 지하에다가 저장실을 만들어서 그거 한다는 그거는 이제 화학공학 한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분쇄기를 써서 물을 내리면 그게 바로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지역마다 있는 하수처리 시스템에서 그게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는데 그걸 법에 200ppm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건교부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하수처리 시스템이 옛날부터 만들던 게 돼갖고 중간에 새는 게 많아요. 새는 게 많아서 하수처리장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하수처리장에 그걸 흘려보내면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을 기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먹이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기준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아모니아 비료 같은 걸 갖다가 줘야 될 때도 있고 안 줘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하수는 전부 다 건교부가 관리를 하고 이게 환경은 수질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요즘은 이제 서로 협의가 돼서 고쳐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볼 때는 우리나라 각 아파트의 음식물 처리를 미국 같으면 그 그라인더 그 싱크대에 넣어서 싹 갈아서 내려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 찌꺼기 또 모아갖고 또 쓰레기 갖다 버리고 뭐 그렇게 해갖고 상당히 이제 원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도 원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식이 되든 그 법을 바꾸든 뭐 나중에 지금 하수 처리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새는 게 없으면은 그걸 모기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바꾸시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 박사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키스트가 박정희 대통령 직후에 키스트가 홍릉에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변변한 그런 라이선스나 오리지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 걸 카피하는데 주력 전력을 기울여 갖고 그걸 갖다가 소위 아까 얘기하는 바이오시밀라 식으로 해서 나무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여기서 모디파이 하거나 그거 비슷하게 해갖고 그냥 약 찍어내고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키스트의 그 산업화 과정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그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는 프로세스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다가 뭐 따라 하건 개발해서 하건 그걸 갖다가 산업화하는 데서는 그쪽에서 별도 조직이 맡아갖고 그거는 기업하고 라이선스 계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그런 행정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 요즘은 그런 게 카이스트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고 제일 그 연구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그 만들어 놓은 그 기술을 갖다 상업화하는데 성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업화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그 도와줘서 그걸 갖다 상업화하는 일을 할 때 그 소정의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필요합니다. 제가 교수가 아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산업화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무슨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좋은 모델 중에 하나는 포항공대 교수가 그 외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뭡니까 인공 그 수술실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제 임상시험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포항공대는 그걸 상당히 잘하는데 카이스트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교수 혼자서 됩니다. 교수 혼자서 특허 써내면 써내고 그러니까 다 혼자서 괜히 하는 거지 카이스트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또 학교마다 다 만들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모여가지고 뭐 누가 예를 들면 지분 얼마 먹고 이런 거 사정에 되는 서로 협력을 하는데 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도 세월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국가적으로 볼 때 좀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만 나오면 남보다 빨리 이렇게 딱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대부분 알려진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시스템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갖다 주면 연대통은 골치 아팠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이 박사님들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든 리액션 키네틱을 개발하든 그 다음부터 실용화된 데까지는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엔지니어링 회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갖고 그가 과정에서 파일럿 플랜트도 성공해야 되고 뭐 이걸 다 지나서 그 다음에 그걸 상업화하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전부 다 그게 법적인 문제를 다 엮어주고 그걸 그 연구자들의 권리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그 기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업에서 그 미국 회사들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그게 상업화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걸 움직이는지 하는 거를 저희가 실제 몸소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참 딱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건 조금 더 옛날에 키스트에서 그런 조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거기서 개발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갖다가 엔지니어링을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찾으면. 하나씩 저 질문. 네, 플로어 질문 좀. 여기 저 서서 하죠. 오늘 저 말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기술 이런 계통에는 아주 문외한인데 오늘 많은 것을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모두 다 과학기술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산업화시킨 그런 분들 덕분에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해서 항상 그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예요. 우리 머리에 지금 핵을 이고 있잖아요. 뭐 100여 기, 몇백 기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김정은 이놈이 못된 일 돼가지고 언제 성질 부려서 언제 어떻게 할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 아주 전문가시고 아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핵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 직장 선배로부터 뭐 이상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구해가지고 핵 재처리 시설 이것을 공부하는데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SFR이라고 있나 보죠? 이걸 뭐 찾아봤더니 소듐 쿨드 패스트 리액터 그래가지고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이런 거 있는가 봐요. 전 모르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 부문이 빌 게이츠 판단에는 우리 한국 기술이 아주 앞섰다. 그래서 이걸로 되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이 핵 저처리 그래서 우리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밀도록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억력이 좀 해서 제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도 북한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 저는 싸워서 통일하는 것보다도 통일하는 거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탈북을 유도한다기보다는 휴전선을 열든지 안 그러면 동해안 서해안에 북한 사람들을 많이 탈북하도록 해서 한 몇만 명만 탈북하면 북한 내려앉습니다. 그거 핵보다 훨씬 쉬워요. 저 아이디어 통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 핵 문제는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거는
참 그게 쉽게 플루토늄 만드는 거는 맞고요. 그 플루토늄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연구소를 안 만드는데 원자력 연구소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가 키스보다 훨씬 역사가 깊고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나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원자력으로 이걸 에너지가 또 요새 소형 원자라고 해서 그쪽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한국 사람 손대면은 남아나는 게 없다 연구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연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산업화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질문자는? 네, 질문. 네, 저는 뭐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과학을 잘 모르는데 아까 강의 중에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45년도 되면은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선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뭐 GPT, AI 아무리 발전해도 그 사람이 다루고 사람이 발명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배터리 빼고 전기 코드 빼버리면 고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거 교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걸 인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된다면 하나님의 창조론, 진화론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서 역사적인 문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 아래 컴퓨터고 GPT고 뭐 AI고 다 있는 거지 어찌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그 GPT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GPT가 배우는 능력이 있답니다. 틀렸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내일 안 한답니다. 그래도 겁나는 거죠. 얘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핵 운전하는 그런 데 가서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봐야지 권력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서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너무 그쪽 분야는 뭐 제가 대답을 할 능력도 없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게 장사가 안 될 거거든요. 틀리는 답하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정리는 됐는데 저는 일단은 논문 쓰는데 영어 고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 그 정도는 그건 활용하면 좋고 번역하는 데도 아마 많이 도움을 좀 할 수 있고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 일을 그냥 하다가 심심하면 아까 그 GPT 돌려가지고 무슨 다 소리 하는지 틀린지 맞는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너무 지금 처음엔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얘가 많이 틀리구나 지금 해가지고 맞는 틀린 답을 안 되는 걸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파워가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엄청나게. 그 정도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도 좀 오래 됐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배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스트하고 카이스트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배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KF21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게 된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핵융합 발전이 과연 우리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다크호스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시간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좀 제가 들은 말을 말씀 올리겠고, 오늘은 이제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우수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키스트와 카이스트가 생기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신동식 지금 회장으로 계신 분인데 현재 연세가 한 95세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이 1950년 6월 25일 날 그 춘천고등학교에 그 3학년으로 재학 중이셨는데 그 운동장으로 전부 집합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인민군이 그 모인 젊은 학생들한테 총을 막 난사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보니까 당시 그 이분 이 신동식 회장님의 그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는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인민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혈혈단신으로 그 부산까지 이분이 그 거의 걸어서 부산에 당도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마침 미군 부대에서 이분한테 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잡은 뭐냐면 거대한 배가 들어오면 그 배 안에서 탱크, 트럭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숫자를 세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춘천에서 사시다가 이 거대한 그 군함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트럭과 이 장갑차, 뭐 탱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그 고등학교 3학년의 그 꿈이 내가 저런 배를 나중에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고 그때 마침 서울대학에서 이 조선공학과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조선공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들도 별로 지식이 많지 않으셨고 교재도 별로 없고 또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배우시지 못한 다음에 이분이 스웨덴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쪽의 강국이 영국과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에 유학을 하셨습니다. 거기 찰머스 공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또는 그 미국의 MIT 같은 거 같은 공대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다시 조선 설계를 갖다가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 스웨덴의 유력한 그 조선 쉽빌딩 컴퍼니에서 설계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손편지 하나를 받으셨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신 편지랍니다. 그래서 그 손편지 속에는 임자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귀국을 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한국에 대한 기억이 부모님들 이르시고 너무 나빠서 한국 안 가시겠다고 고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13번을 편지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고 그 다음에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그 대사 그 주영 한국 대사가 스웨덴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이분을 설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동식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한국으로 왔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뵀는데 까무잡잡하시고 깡마르고 굉장히 작으신 분인데 대뜸 말씀하시기 임자 우리나라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섬나라야.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해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당신이 임자가 이 조선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임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으니 이제 임자가 경제수석이 되어 주시오.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수석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조선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자가 큰 포석을 좀 잡아주시오. 그래서 이제 포철도 그때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른 수석들은 전부 군인이었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제일 나이 어린 민간인 출신의 이제 경제수석이셨는데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이 그 월남전에 파병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수석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과연 이 젊은이들을 월남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돈은 필요했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파병을 해서 그게 이제 미국의 당시 존슨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엄청난 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이제 파병한 숫자만큼 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까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그 이분이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이 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을 준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할 테니까 뭔가 깜짝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한번 그 한국에서 제시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수석들이 회의를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제일 젊은 수석이고 민간인 출신이고 그래서 말발은 없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수석들이 말씀을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존슨 기념관을 만들자 또는 어떤 분은 존슨 브리지 그 당시에 이제 한강에 다리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존슨 브리지를 하나 멋지게 그 금문교처럼 만들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 파리의 에펠탑을 하나 존슨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 어떤 저걸 기념으로 쓰자. 뭐 이런 각종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분은 우리는 그게 말고 좀 더 오랫동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키스트와 카이스트 같은 것을 동시에 만들어서 호학도 양성하고 키스트를 통해 가지고 당장 산업계와 이 학계를 연결해주는 브리지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이 신동식 회장께서 제일 젊은 수석이 제안을 했는데 이 군인 그 수석들이 여보시오 지금 밖에 나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질비하고 지금 그 뭐 너무 힘든 상황에 어느 천연에 이 그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할 그 기회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느냐. 그래서 당신은 그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실상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수석들의 결과를 좀 얘기하라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그 에펠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존슨 브리지 나오고 기념관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근데 이제 신동식 회장께서는 젊으신 분이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더니 박 대통령이 그러셨답니다. 임장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오?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그 카이스트 키스트 그 얘기를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참 동안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하시더니 나는 임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오. 왜냐면 우리 이 정치가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꿈도 심고 미래를 위한 포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정치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임자의 안을 채택을 하니 임자께서 그 안을 추진하는 책임자가 되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리크루트 1호가 돼가지고 3고 초려가 아니라 13고 초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신동식 회장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키스트 카이스트에 오실 그 과학자들을 유치하시려고 수없이 그 외국 방문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후보들이 오면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 이 이력서도 같이 보면서 뭐 누가 오겠다고 했으면 수고하셨어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때 우리 장원환 박사님도 신동식 회장님하고 혹시 인터뷰를 하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훌륭한 그 대통령 정치가 뒤에 훌륭한 이런 그 조언하는 어드바이저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아까 그 KF-21이라든지 그 핵융합 발전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오늘 이렇게 처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올린 것처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식사하는 발표자 장원남 교수님과 세 분 토론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시고요. 그 마무리 말씀 김국기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고 바로 식당 지하 1층 그 지난번에 가셨던 오른쪽 집입니다. 두부하고 하는데요. 자, 잠깐만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기 좋은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주로 인문사회 쪽에 뭐 정치 이런 쪽은 사회 쪽에 했는데 오늘 과학기술 쪽에 정말 우리한테는 아주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과학기술입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가 이만큼 번성해왔던 것도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산업화시키면서 과학기술의 혁신만이 우리 사회를 이념 논쟁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 국력을 그 직결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가장 큰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장훈환 박사는 사실 카이스트 키스트에서 거의 40년 동안 후학을 가르치고 산 정인입니다. 특히 생명공학에서는 바로 가장 선구자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경명 교수님이나 혹은 이종호 박사 이분들도 과학 쪽에서는 정말 그 나름의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입니다. 아까 이종호 박사는 사실 책을 135권을 보내니 또 저술을 했습니다. 과학저술협회 지금 회장을 또 맡고 있고 윤경명 교수도 왜냐면 나누든지 또 이쪽에 특수학 그쪽에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는 엄청스러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입니다. 또 우리 최영훈 우리 최도사님께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누구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또 이런 실제로 또 경험하시고 또 부각에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책을 잘 읽고 있습니다. 아무쪼 오늘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요거 사진 같이 한번 찍고 그리고 내려가서 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이영석 회장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손일락 아까 요 사장님이 사실 또 이래 부각의 거 아닌가 외국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인이 또 아까 한 사람만 했습니다. 이종호 박사 막걸리 시커 먹고 가. 이 사진 같이 한번 찍고. 그래, 자, 일단 너 얼굴 한번 보자. 자, 손일락 우리 사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포각도 한해할 때도 그랬고, 오늘 또 이제 뭐 회비가 많이 받아가지 않겠나 하면서 본인이 했고, 그 앞에는 또 이영석 회장이 좀 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로 같이 상부상조 하면서 모임이 이만큼 끓여왔다는 것, 같이 함께 기쁘게 맞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사진 찍고, 같이 일어나서 내려갑시다. 예, 감사합니다.